임시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흔적을 좀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흐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탄생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왜 중요한 거냐면, 이 3.1운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죠. 3.1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한제국에 살고 있었어요. 또는 왕국에 살고 있었어요. 주권자는 왕이고 황제였어요. 그런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야. 민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제국에서 민국의 시대로 전환케 해준 게 3.1운동이었고요. 3.1운동 이전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수동적 존재예요. 네, 왕과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수동적 존재.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광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즉, 3.1운동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백성에서 시민으로의 탄생을 알렸던 정말 역사의 이 반만년 역사의 그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3.1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날이 4월 11일입니다. 생일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의 생일이 4월 11일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생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죠? 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어떤 흐름을 가지면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맨 처음엔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 왜 이러지? 계속 떨어지네. 뭐가 굉장히 위기가 있나 보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대충 한번 사실은 이게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막 쪼개서 막 나와요.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는 물론 지금 전 1910년대 저항이었던 모습들, 비밀결사, 독립운동 개지, 3.1운동 이것만 설명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제가 통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의 흐름을 통으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 자, 볼게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하여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또 광복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네, 다 이승만입니다. 임시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그런 정부입니다. 삼권 분립,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얘기죠. 그 입법부는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불렀고요. 행정은 국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키워드. 이거 기억해 주세요. 키워드예요. 이 임시의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구나. 이렇게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상하이에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하이가 이제 외교 활동에 좀 유리했고 거기가 이제 그 치해법권 지역이라서 일본이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잡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상하이에 뒀는데 일단 상하이는 국내가 아니잖아요. 국내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연통제예요. 연통제.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 있죠. 비밀리에 나눠야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통국. 연통제와 교통국. 자,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만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이제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정부가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공채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광복되면 이자 쳐서 주겠다라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독립공채를 사라고 하면 살 거야? 나중에 독립하면 주겠대. 아직 나라의 실체는 없어. 식민지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혹시 내 돈 갖고 띄어먹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 그거 누가 알겠어? 뜬구름 잡는 건데 나중에 독립되면 주겠다는 건데, 그죠? 이때 독립공채를 발행했는데 특히 그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 그렇게 이 독립공채를 많이 샀대요. 아,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 미주 지역으로 갔던 뭐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 멕시코의 에네켄 노동자들, 심지어 쿠바까지. 참 그 먼 곳에서 이국 만리에서 차별받으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실체도 없는 독립공채를 사들이는 이 모습들이야말로 감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올해 광복됐잖아요. 그럼 바로 이 독립공채에 대해서 이자 쳐가지고 원금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나중에 5공화국 와서야 비로소 80년대 와서야 비로소 여기 대해서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건 독립공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독립협회의 독립신문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이 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역사를 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임시사를 편찬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 삼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정 정부였다라고 하는 거. 공화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신민회 공화정 주장했잖아요. 신민회 공화정 주장,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한테 신민회 공화정 주장했고, 그 다음에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에서 대한광복회도 공화정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공화정이에요. 이제 뭐 왕들도 뭐 항복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백기 들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뭐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황제, 무슨 웃긴 소리 있어. 역사의 패배자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의해서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발을 잘 했는데 일제가 가만두질 않아요. 특히 국내와 연결되는 이 연통제 교통국은요, 거의 1919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깨져요. 일제가 그냥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 깨버립니다. 굉장히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초대 대통령 때 이승만이 이 국제연맹에 청원을 넣었는데 어떤 청원? 통치청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열받은 거야. 아니, 지금 일제 식민지, 일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지배를 또 국제연맹이 받게 해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독립운동을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은 탄핵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게다가 이게 외교 활동도 잘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게 바로 1923년도에 국민대표 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23년도죠. 근데 여기서 이 개조파와 창조파로 이게 나뉘게 돼요. 개조파는 이제 안창호 대표적인 인물이고 창조파는 신창호 대표적인 인물인데, 개조파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조직 내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으면 바꿔나가자. 창조파는 뭐냐면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걸로는 희망 없다. 싹 바꾸자. 결국 합의를 못 보고 창조파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쭉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뭐 30년대까지 거의 그냥 뭐 몇 명밖에 안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든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예요. 다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만은 이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가 32년이 되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가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활동 자체가 거의 뭐 미비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대표적인 한인애국단원들이죠. 이들이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궁에다가 폭탄 투척, 윤봉길은 상하이 흥국원에 폭탄 투척. 이러면서 특히 이 상하이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 성공하면서
중국 국민당 짱제스가 이거 중국 100만 대군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라는 극찬을 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윤봉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일 위인이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봉창이나 윤봉길 40대 50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웬일? 20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 당시에 10대와 20대는 그 사회의 정말 리더와도 같은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과의 그 동지 같은 또래인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건 한인 애국단을 계기로 해가지고 와우 대한민국 임시 살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상하이에서 출발했던 상하이 임정은 더 이상 이 상하이 hunko공원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가 된 거예요.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상하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2년부터 출발해가지고 40년 정착, 무려 8년의 대장정. 중국 대륙을요, 거의 6,000km를 돌아요. 와,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보다 더 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 이동하는데 여러분들, 일제가 가만히 있냐고요. 일제가 이 하늘 위에서 폭격기 뜨고요. 뒤에서는 총격이 날라오고요. 옆에서 밀정들이 들어오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끌고 가기도 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 마치 3.1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그 집을 지고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 달팽이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충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계 정세를 보니까 일제가 정말 미쳤어. 이건 중국하고 전쟁 37년 중일 전쟁뿐만 아니라 41년 태평양 전쟁 미국하고도 일으키면서 미쳤다 얘는. 얘는 이제 끝나겠구나. 패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40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자, 한국 독립당,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만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만들고요. 자, 이제 건국 강령, 이제 일제 패망이 다가오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일 선전포고를 외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연합군이 돼야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니까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영국의 도움 속에서 영국의 요청이 인도 미얀마 여기에 영국의 요청으로 여기 우리 한국 광복군이 투입이 됩니다. 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45년 된 미국 OSS 이 부대와 특수부대거든요. 국내 진공작전도 벌이게 됩니다. 좋다. 여러분 기억나요? 그 정미여병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진공작전이었다고. 미국 OSS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국내 진공작전.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한국 광복군이 일장기를 딱 내리고 우리 태극기에 꽂았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결국 성조기가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우리 독립을 카이로 회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독립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그 서구 열강들은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냥 일제 패망? 그럼 일제 패망 속에 그냥 한반도가 그냥 일본의 패키지로 그냥 묶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패키지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 합의 속에서 우리 한국의 독립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왔던 그 샛별처럼 빛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내용들까지 한번 원래 10년대만 해야 되는데 한번 40년대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 다시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기에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소위 문화통치기가 살짝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 있는 틈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양한 민족 그 운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